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19세기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미식 예찬을 쓴 앙텔름 브리아사 바랭의 유명한 말입니다. 뭘 먹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과 교양, 정체성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시아는 밥, 유럽은 빵이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인들은 10,000년 이상을, 유럽인들은 8,000년 이상을 먹어온 주식이죠. 그럼 저 프랑스 미식가의 말처럼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알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선 쌀과 밀이 인간의 역사와 삶에 끼친 영향들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아시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라는 지난 영상에서 쌀과 밀의 인구 부양력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쌀이 밀보다 우월한 작물이란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인간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생존에 유리한 작물을 선택했을 뿐이죠. 어떤 측면에선 오히려 쌀과 밀의 특성에 지배당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미 널리 알려진 아시아의 집단주의와 유럽의 개인주의입니다. 쌀은 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지만 대신 많은 노동력과 긴 노동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해기와 추수는 물론 논에 물을 대는 관계시설 공사와 유지가 특히 난제였죠. 여럿이 함께 일하지 않는 벼농사는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한 마을에 몰려 살며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순조로우려면 규칙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집단의식이 이렇게 싹트게 됐죠. 쌀을 선택한 이상 집단주의는 필연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효율을 넘어 생존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밀은 부양 능력이 떨어졌지만 대신 기후 적응력이 강해 춥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과거 빙하의 영향으로 땅이 척박한 유럽에선 딱이었죠. 무엇보다 밀은 관계시설이 필요치 않아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쌀 농사에 들이는 시간과 비교해도 반 정도면 충분했고요. 난이도가 높지 않은 덕에 유럽인들은 봄에 씨만 뿌려놓고 내내 양과 소를 키우다가 밀이 다 자랄 때쯤 돌아와 수확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소수만으로 밀농사가 가능함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벼농사 지역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죠. 이후 농사 규모가 커지면서 벼농사 지역에선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를 운용할 조직이 필요했고요. 공동 생산된 쌀을 분배하는 데는 권위도 필요했습니다. 이 확장판이 바로 국가죠. 아시아에선 쌀을 통해 거대 자본을 축적한 덕에 일찌감치 왕이 모든 권력을 갖는 절대 왕정과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한 고도의 관료제도 서양보다 훨씬 일찍 자리 잡았고 관료를 뽑기 위한 과거제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반면 밀농사의 유럽은 낮은 농업 생산성과 인구 부족으로 부와 권력이 특정인에 집중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왕 못지않은 재산과 군사를 가진 귀족들의 견제로 절대 왕정은 17세기 이후에나 가능했고 관료제는 근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대신 전제 왕권의 뿌리가 약한 덕에 유럽은 아시아보다 더 빨리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죠. 쌀과 밀의 재배 특성은 아시아의 소작제를, 유럽에는 농노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적시에 물을 대야 하는 벼농사는 많은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농사꾼에게 임대료를 받고 논을 맡기는 소작제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반면 밀농사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에게 맡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밀은 농사를 짓는 건 쌀보다 쉬웠지만 먹는 건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껍질이 잘 안 벗겨져 통째로 부셔서 가루를 내야 했습니다. 쌀처럼 껍질을 벗기는 게 쉬웠다면 밀도 역시 아시아처럼 밥으로 해 먹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늘 밀가루 죽만을 써서 먹을 수도 없으니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게 빵과 면입니다. 가루를 내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서 마을마다 큰 제분소가 있어야 했습니다. 우린 보통 풍차하면 네덜란드를 연상하지만 17세기경의 유럽 전역엔 20만 개가 넘는 풍차가 있었습니다. 서구의 유난히 밀러라는 성씨가 많은 게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빵 만드는 것도 밥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반죽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빵 굽는 화덕을 집마다 갖추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풍차옆에 공동으로 사용할 빵굼터를 두거나 중세 시대엔 장원마다 빵공장을 따로 두어 한꺼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없이 많이 탄생한 게 베이커시입니다. 쌀은 대개 생산지가 곧 소비지였고 껍질을 벗기는 게 쉬워 대개 각 가정에서 디딜방아로 직접 찌어 밥을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대량의 밀을 경작지에서 실어오고 제분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도로와 운송수단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밀을 가루로 만들고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종 복잡한 기계를 만들고 다루어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훗날 산업혁명의 뿌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쌀과 밀은 모두 영양면에서 인간의 주식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지만 일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쌀은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충분치 않아 반찬으로 이를 보충하게 되었습니다. 밀은 쌀보다 단백질이 많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목축을 겸하게 된 이유죠. 마침 밀은 지력 소모가 심해 정기적으로 땅을 씌워주어야 했는데 이 휴경지를 이용해 양과 소를 키웠습니다. 유럽의 이런 환경은 상업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육류와 유제품을 사거나 휴경 때문에 부족한 밀을 대량 거래하는 건 생존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일찌감치 상업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반면 쌀 문화권에선 한 명의 노동력이라도 아쉬운 마당에 늘 떠돌아다니는 상인은 아무래도 홀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유럽의 교역이 발달한 이유는 빵의 특성도 한몫했습니다. 앞서 말한 풍차여프의 빵굼터는 보통 열흘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문을 열었습니다. 빵 구울 시간도 땔감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빵을 구우면 열흘도 가고 한 달도 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빵은 맛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트를 본격 사용한 부드러운 빵은 19세기 이후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빵은 맛보다 얼마나 오래 보관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그래서 물기를 최대한 뺀 딱딱한 빵을 만들었습니다. 사람 몸통만한 빵을 먹기 위해선 톱으로 썰거나 때론 도끼로 찍어야 했습니다. 그 문화가 남아 지금도 빵 써는 칼에는 톱날이 있죠. 유럽에서 술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딱딱한 빵을 적셔 어떻게 하든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빵 덕에 교역은 점점 더 먼 곳으로 범위를 넓힐 수 있었고 급기야 대항해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쌀 문화권에선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았습니다. 쌀이 밀에 비해 보관성도 휴대성도 간편성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탓에 15세기 초 아프리카까지 원정에 나선 명나라의 정화 함대는 식품을 보급받느라 주로 해안가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쌀은 밀보다 훨씬 무겁기도 하고 가공도 쉽지 않아 대규모 수송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오죽하면 10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가 식량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데 별도로 200만 명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수 보급의 어려움 덕에 아시아에선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전쟁이 적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예외였죠. 아시아 국가지만 밥이 아닌 육포와 우유로 보급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 덕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저서 사피엔스에서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아시아에선 쌀이 우리를 길들인 것이겠죠. 인간은 밀과 쌀이 곁에 살며 물도 대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해충도 쫓아내는 시중을 든 덕에 먹고 살게 된 것이고요. 밥과 빵을 얻기 위한 인간의 오랜 노고와 밥과 빵이 우리에게 끼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생각할 때 하라리의 말이 그럴듯하다 싶습니다.